네, 124회 정보관리기술사 4교시 기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번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 인베딩 기술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데 이게 출제 배경이 아마 이제 최근 인공지능 관련해서 자연어 처리에 관련한 모델을 설명하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뭐 요즘 버트, BERT나 GPT-3, 오픈AI GPT-3 등 다양한 언어 모델이 화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보이고 또 STT, Speech to Text나 Text to Speech, TTS나 뭐 번역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일단 자연어 처리 인베딩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워드 인베딩인지 센텐스 인베딩, 그러니까 문장 인베딩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둘 다 기술하는 게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하나밖에 모른다면은 보통은 워드 인베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실 텐데 워드 인베딩에 대해 자세히 기술을 하시되 뭐 인베딩이라는 게 워드만 있는 게 아니라 센텐스도 있다 정도로 기술하면은 방어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센텐스 인베딩에 대한 어떤 언급이라던가 아니면 센텐스 인베딩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BERT나 GPT 같은 그런 최신의 기술들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워드 인베딩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 유사한 유형으로 워드 인베딩에 대해 서술을 하는 이규형의 유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본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센텐스 인베딩 같은 경우는 BERT 그리고 이제 GPT에 관련된 내용이 123회에 기출이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씩 접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워드 인베딩에 대한 종류, 그리고 그에 대한 이론적 이해, 센텐스 인베딩에 대한 종류와 그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이제 인베딩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워드 인베딩과 센텐스 인베딩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 인베딩, 단어를 인베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측 기반, 행렬 분해. 그래서 행렬 분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런 특이점 분해, SVD 같은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개수, 카운트 기반의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기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드 벡터나 워드 벡터의 발전형인 패스트 텍스트 그리고 NPLM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행렬 분해 같은 경우는 LSA, LDA의 전신이죠. 그래서 뭐 그러거나 글로브, 스위벨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센텐스 인베딩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 기반, 행렬 분해 기반, 확률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 디리클레 할당에서 LDA 같은 경우도 이제 확률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행렬 분해 기반이 작동하거나 잠재 의미 분석 그래서 예측 기반 뭐 덕투 벡터, 엘모 그리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GPT나 버트 같은 기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단락에 이와 같은 식으로 풀어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2, 3단락을 전개함에 있어서 워드 인베딩이나 센텐스 인베딩을 나눠서 작성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떤 기반으로 작동을 하냐로 작성을 할 수 있어서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인베딩 기술 자체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베딩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어를 사람들이 말하고 그리고 글로 써서 나타내는 자연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데 이것을 벡터로 표현하는 과정과 그 변한 결과를 인베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가 문장 간의 관련도를 얻기 위해서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깊게 접근을 해본다면은 그런 스파스한 희소한 표현보다는 이제 댄스한 표현을 이용해서 밀집된 표현을 이용해서 이를 벡터로 표현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 댄스 리프레젠테이션에서 그거를 벡터로 표현해서 인베딩을 접근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워드 인베딩 그리고 문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센텐스 인베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종류가 아닌 수행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아마도 이제 분해, 개수 등의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 하나, 그리고 예측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베딩 자체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할 때는 이제 인베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단어나 문장을 각각 벡터로 변환해서 벡터 공간에 끼워 넣는 인베딩하는 행동 자체를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이고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자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데 벡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벡터, 이 워드 임베딩이나 그런 임베딩 관련 얘기할 때 왕에서 남자를 빼고 여자를 더하면 무엇이 나오는가? 마드리드에서 스페인을 빼고 프랑스를 더하면 어떤 게 나오는 것인가? 같은 연산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왕에서 남자를 빼면은 이제 벡터 연산에 의해서 여기다 여자를 더하면은 여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은 마치 남자가 0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0점에서 각각의 거리가 있다고 쳤을 때 왕에서 남자를 빼고 여자를 더한다면은 여기서 여자가 남자보다 그 X좌표가 더 크기 때문에 여왕의 자리로 이동을 해서 여왕이라는 연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는 이제 그 밀집 벡터, 그러니까 댄스한 표현에서의 벡터로 추출한 결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뭐 마드리드에서 스페인을 빼면 수도라는 개념이 나오겠고 프랑스를 넣으면 파리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런 임베딩의 종류를 분류를 한다고 쳤을 때 이제 워드 임베딩 같은 경우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집 표현, 댄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각 단어를 밀집 벡터의 형태로 표현한 임베딩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뭐 LSA나 워드2벡, 패스트 텍스트, 글로브 같은 기법을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밀집 표현을 그냥 이용하면 되는데 왜 임베딩 벡터를 이용하냐 하거나 뭐 원핫 인코딩 같은 그 다른 그 문자열 데이터를 숫자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왜 이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차원이 복잡해진다거나 아니면 글을 연산하기 위한 방법들, 연산의 단순화를 위해서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핫 인코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원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차원의 조절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드 임베딩의 종류라고 한다면 이제 횟수나 행렬분을 기반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BOW, Bag of Words 같은 경우는 단어의 통계를 이용합니다. 이 그러니까 이 도큐먼트나 아니면 전체 문서들에서 이 단어가 얼마나 등장했냐에 따라서 이 단어의 중요도 같은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단어를 개수를 통한 통계를 이용해서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컨텍스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이 문장에 사용됐는가 를 알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TF-IDF, 텀 프리퀀시, 인버스 도큐먼트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단어의 중요성을 표현합니다. TF, 텀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이 문서에 이 단어가 얼마나 등장하느냐.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문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를 표현하고 인버스 도큐먼트 프리퀀시는 이제 이 단어가 다른 문서들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등장을 했느냐 그 빈도를 이용해서 만약 이 단어가 보통의 많은 문서들에서 쓰이는 거라면 이 단어는 되게 그런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다라고 해서 중요성이 약간 반감될 수 있지만 그의 역수를 이용해서 이 단어가 굉장히 적게 등장하는 단어라고 하면 이 단어의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LSA 같은 경우는 이제 Latent Semantic Analysis라고 해서 횟수 기반과 또 문장의 의미 쪽 이제 예측 기반을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SVD 사정대수에서 이야기하는 그 특이가분의 그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이용한 방법이 되고요. 추론 예측 기반에서는 이제 CBOW에서 Continuous Bag of Words에서 주변 단어를 이제 원핫 인코딩 처리 후 관계를 표현합니다. 원핫 인코딩 처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차원이 생기게 되지만 그 후에 처리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 워드 벡터 같은 경우는 단어를 벡터 평면에 배치하여 결과를 추론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여왕을 왕과 남자 그 여자 연산을 통해서 추론하는 방법 등이 이제 워드 벡터고 패스트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드 벡터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브워드 그 각각 단어의 그런 부분 집합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예측하는데 좀 더 강점을 가진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표현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전체에다가 위 내용을 서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수식이나 처리 과정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TF, ID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약어들 그 각각 인자에 대해 설명하자면 스몰 t 같은 경우는 단어 그러니까 특정 우리가 알고 싶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 D 단일 문서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단어가 표현된 문서 그리고 D 그래서 보통 이제 선형대수나 이런 데서는 D 이렇게 대문자를 쓰게 되면 얘가 어떤 그 행렬을 갖고 있거나 집합을 갖고 있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체 문서 집합에서 그래서 TF 같은 경우는 D 내에 T의 빈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문서에서 단어의 빈도를 통해서 중요도를 추출하고 IDF 그 T, 스몰 t와 그 캐피탈 D가 있죠. 그래서 전체 문서에서의 그 T 단어의 등장 빈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TF에서 이제 특정 단어들이 그 문서에서 표현되는 거에 대한 중요도를 계산을 하고 IDF에서 그에 대한 역수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TF-IDF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워드 벡터는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패스트 텍스트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패스트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학습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검은 고양이라는 단어가 있다면은 학습을 할 때 이렇게 쪼개서 학습을 합니다. 이건 이제 n이 3일 경우에 대한 예시인데 뭐 검은 고양이라고 쓰면 검은고, 은고양, 고양이, 양이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내가 하얀 고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런 similarity, 유사도를 측정해 본다면 검은 고양이, 노란 고양이, 고양이 같은 단어들이 그 각각 그런 서브워드를 분해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검은 고양이에는 고양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검은 고양이와 노란 고양이, 고양이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드 임베딩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은 그 센텐스 임베딩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센텐스 임베딩인데 센텐스 임베딩 같은 경우는 뭐 RNN이나 LSTM 같은 개념부터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은 시퀀스 투 시퀀스, 시퀀스 투 시퀀스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는 그 메인 투 원에서 원 투 맨으로 그런 어떤 인코더, 디코더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이루어진 그런 RNN 모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구글에서였나요? 그 논문에 그 어텐션 올 유 니드 논문에 나온 것처럼 그런 트랜스포머로 가는 과정이라던가 그런 센텐스 임베딩의 그 최신 기술을 이야기하려면 어텐션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이라고 하면 이 단어 자체가 집중이라는 건데 출력 시점 전체에서 입력 문장을 다시 참조하여 입력 단어에 좀 더 집중하게 돼서 이 단어가 문장에서 갖고 있는 맥락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그 알고리즘이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리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시 학습을 할 때 전체 단어를 참고한다라는 그림에서 느낌에서 어텐션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등장하게 되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시퀀스에서 구조와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그리고 어텐션의 구조를 이용해서 RNN보다 더 우수한 성능으로 표현이 됩니다. RNN보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알고리즘 구조를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개의 인코더 스텝과 그리고 그 인코더와 동일한 숫자의 디코더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표현하게 되는 게 트랜스포머가 됩니다. 여기서 센텐스 임베딩의 전체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것도 강점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곤란하고 이제 BERT, BERT나 아니면 GPT-를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은 트랜스포머에 대한 내용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퀀스 투 시퀀스나 어텐션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간글이나 짤막하게 언급을 하고 나서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 인코더 스택과 디코더 스택,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어텐션 구조를 이용해서 전체 문장을 다시 본다라는 것이 중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알고리즘들을 살펴보자면은 버트 같은 경우는 바이 다이렉셔널 인코더 리프레젠테이션스 프롬 트랜스포머스 해서 그런 파인튜언된 프리트레인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파인튜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라고 하면은 이미 굉장히 제너럴한 데이터가 학습이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파인튜언을 어느 정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MLM, 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사용했던 거랑 그 NSP, Next Sentence Prediction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나 Next Sentence Prediction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 MLM 같은 경우는 특정 뭐 단어를 일부러 틀리게 만든 마스킹을 해서 우리가 그런 가명 정보 처리를 할 때 흔히 생각하는 마스킹 기법을 사용한다거나 뭐 일부러 단어를 바꾸거나 아니면 빈칸을 만든다거나 NSP 같은 경우는 이 문장과 다음 문장에서 어떤 그런 시퀀스, 넘버, 그 인덱스를 부여해가지고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기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ML과 NSP가 사실은 그 벌트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거를 이제 토큰 임베딩, 세그먼트 임베딩, 포지션 임베딩을 통해서 토커나이징을 하고 그에 대한 세그멘트, 뭐 서브워드라던가 문장을 쪼갠다던가 하는 거고 그리고 포지션 임베딩 같은 경우는 각각 랭귀지별로 그런 언어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임베딩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 하는 과정과 파인 튜닝 하는 과정,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벌트를 소개를 했으면 다음에는 이제 뭐 GPT를 소개를 해야 될 텐데, 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GPT 같은 경우도 123회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설명하자면 GPT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로 이제 벌트와는 다르게 단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벌트는 이제 그림이 그런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앞뒤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와 달리 이제 GPT 같은 경우는 이제 GPT-1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단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파인 튠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약간 아주 필요하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범용적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원 기준으로는 이제 96개 트랜스포머 디코더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3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 텐스플로우 허브 같은 그런 구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GPT-3 같은 경우는 애저를 통해서 유료 이용자가 이용을 할 수 있게 제공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프리뷰 정도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GPT에 대해서 뭔가 내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언급하고 싶으면 GPT는 유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 뭔가 그런 오픈소스계에서 굉장히 OSS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과 친밀했던 것에 비해서 GPT는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건 트랜스포머는 소위 얘기하는 그런 규모의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GPU, TPU를 갖고 있고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때려박느냐에 대해서 그 성능과 그리고 언어의 그 성능과 학습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트랜스포머 계열은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 유료로 하는 게 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약간의 이해와 그런 시견을 갖고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고득점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은 그 백워드 그리고 그 컨티뉴스 백워드 그리고 TF-IDF, 워드 벡터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알려진 자료들에 의해서 굉장히 공식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다들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이 공식들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쪽에 좀 더 강점을 갖고 전문성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수식들을 암기해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TF-IDF 같은 경우는 수식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은 단순한 그 수식을 갖고 있고 BOW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BERT나 GPT-3, 엑셀넷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그런 CNN에 대한 그런 뉴럴 네트워크의 그림을 그렸던 것, 그리고 RNN, LSTM, 뭐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다이어그램을 암기한 것처럼 BERT나 GPT 같은 경우는 최소한 어떤 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그런 도식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꼭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BRT 같은 데서 좀 더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MLM, 마스크드 레이어드 모델이나 NSP, Next Sentence Prediction 같은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뭐 만약 너무 깊게 들어간다면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약간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네, 적당히 들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면은 그 인베딩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한 처리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는 인베딩 알고리즘의 그런 종류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 인베딩 자체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토커나이징 단어를 쪼갠다던가 스태밍 뭐 잡다한 그런 했냐 했다 했어 뭐 이런 단어들을 다 했다로 바꿔준다거나 스타보드 뭐 그것도 쪼개야 되는 거 아니면 파트 오브 스피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단어를 처리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에 대한 절차는 간략히 4단락 정도의 표현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인베딩이 또 여기서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카이, 그 코리아 한글 어널라이저 3에서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거라던가 그 KO NLP 파이 해가지고 한국어에 대한 그런 NLP 라이브러리 그리고 소위 NLP 등등 한국어를 그 워드 인베딩이나 아니면 그 NLP 처리를 하기 위한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1번은 이렇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인베딩 기술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그러면 나는 인베딩에서는 역시 워드 인베딩이지 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센텐스 인베딩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인베딩 자체 기술의 절차 등을 묘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좀 더 내가 만든 함정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오픈소스의 개념,
특징, 현황을 기술하고 오픈소스가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하는 시사점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최근 OSS 활성화 전략이나 그런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형 니들의 그런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사업 모두 OSS를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 유닉스, 리눅스처럼 오라클이나 그런 셉 같은 DB나 뭐 ERP 그리고 그 시스코의 라우터를 어떻게 보면 그 SDN 같은 기술을 이용하던가 해서 그런 비용을 절감하고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또 이제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그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빠질 수도 없는 게 결국 라이선스인데 그 라이선스가 뭐 GNU, GPL, LGPL, 뭐 MIT, BSD 이렇게 많은 라이선스들이 있는데 이 라이선스들을 잘 이해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두 가지로 분류해서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의 개념 특징 현황에 이제 여기서 여기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오픈소스가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하는 시사점에 집중해서 풀 것이냐 아니면은 이를 좀 둘 다 간략하게 그 오버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오픈소스의 개념, 특징, 현황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일단하게 간략히 표현해 주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픈소스에 관한 설명이 들어가겠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오픈소스가 기여하는 시사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라고 하면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개념, 특징, 현황을 기술하기 때문에 개념을 잘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FOSS라고 요즘 여기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라고 하는데 이제 자유와 공개의 접근성이 상당히 상이했습니다. 프리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둘이 상당히 상이한 개념으로 다봤죠. 요즘은 FOSS로 이제 최근 지칭을 하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약간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에 대한 변경 등의 접근 권한이 최초 제작자와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옳고 아마 이렇게 글을 쓰시는 와중에 본인의 논리가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여 누구나 개량 및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라고 개념을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개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오픈소스 이니시에이티브에서 10가지 조건이라고 하죠. 오픈소스에 대한 조건. 그래서 이는 뭐 다양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OSS,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특징이라고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유 배포, 소스코드 공개, 2차 저작물 허용, 그리고 소스코드 수정 제한, 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사용 분야에 대한 제한 금지, 라이선스의 배포, 라이선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 다른 라이선스의 포괄적 수용, 라이선스의 기술적 중립성이 이 10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어떤 정신 그리고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아마 카피래프트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라이센스 특징 그리고 라이센스 충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네. 그래서 뭐 현황 같은 거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뭐 소프트웨어 기업과 논소프트웨어 기업의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의 고려 사항이라든가 안정성, 보안성, 도입 비용, 기존 OSS의 호환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 그러니까 현황이라고 하면 이런 고려가 필요하고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의 장점이라면 비용이 절감되고 자사 엔지니어의 기술 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그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기술 스택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소스 코드를 직접 코딩하여서 수정이 가능하고 또 그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다수가 사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전체 시스템의 개발 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리고 또 반면 그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유료 솔루션을 이용할 때는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그런
퍼블리셔나 아니면 개발사에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면 24시간 한라인 또한 구축될 수 있으나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업데이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소스코드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취약점 발견 시 대처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가 있지만 보안 취약점이라던가 그런 게 발견됐을 때 오히려 빠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내용이니 뭐 작성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오픈 소스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과기정통부 산하에서 나이파에서 OSS 포털을 운영 있습니다. oss.kr이라고 해서 한국 공개 소프트웨어 뭐 그 관련 포털이 있고 그리고 한국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포럼, 뭐 아시아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포럼 등을 이제 국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나 하드, 텐스플로우 같은 다양한 OSS가 개인 수준을 넘어서 기업 수준에서 제공이 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텐스플로우 같은 경우도 구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리눅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오픈소스의 시초인데 뭐 레드햇이나 데비안 등 여러 진영에서 리눅스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서 만약에 뭐 어떤 시장 규모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자면은 국내 FOSS 시장 같은 경우는 뭐 3천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4차 산업혁명 구현 기술,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에서 활용이 많이 증대되고 있죠. 이 오픈소스는 단순하게 그런 무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를 얼마나 잘 조합을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구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업체 등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오픈소스 적용에 대한 그런 브로커 등의 업체들도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3천억대 규모가 돌파했고 또한 이게 어떤 그 코로나 그 시대, 뉴 노멀이라고도 하고 넥스트 노멀이라고도 하죠. 요즘 시대에 대해서 많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웹 서버 점유율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대다수가 이제 웹을 이용을 하고 그에 대한 서버가 많은데 과거에는 유료 서버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IIS라던가 아니면은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우스 같은 그런 와스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 엔진엑스나 아파치 같은 그런 OSS가 웹서버에서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노드.js 같은 것도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합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OSS는 어떤 그런 마이너한 흐름이 아니라 메이저한 흐름이고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라는 게 어떤 현황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오픈소스의 개념 특징 현황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뭐 사물인터넷, IoT, 로봇공학,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CPS, 뭐 자율주행, 뭐 아니면은 뭐 그 CITS, 아니면은 스마트 홈 IoT, 뭐 헬스케어, 이 뭐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뭐 AI, 빅데이터, 모바일 IoT, 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오픈 소스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크게 분류를 해서 각각에 들어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나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잠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래서 이에 대한 각각의 기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뉴딜의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DNA를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핵심 어플리케이션들이 모두 OSS,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데이터 레이크만 해도 하드, 스파크, 볼트DB, 리눅스 등 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나 네트워크나 AI 모두 그 하드웨어 이코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하드웨어 OSS죠.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오픈랜, 오픈플로우, SDN, 다커, 쿠버네티스. 그럼 MEC,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라우터 레벨에서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들이 요즘은 다 그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배포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AI 같은 경우도 이제 텐서플로우, 파이터치, 뭐 넘파이, 판다스 등 우리가 AI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대다수의 그런 기본 소프트웨어들이 다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뭐 AI, IoT,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이런 측면을 접근하더라도
안드로이드, 라즈베리 파이, 뭐 하드, 쿠버네티스, 도커, 테라폼 등 대다수의 소프트웨어가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픈시프트라던가 OKD 뭐 이런 것도 다들 오픈 소스를 어떻게 잘 마이그레이션을 제공을 하느냐. 그리고 요즘은 뭐 이제 옛날에는 VM웨어 같은 머신들이 이제 VM웨어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그런 그 HCI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요즘은 또 이렇게 잠시만요. 그 뭐였지? 예, 그 오픈스택, 예, 죄송합니다. 오픈스택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소프트웨어들이 이제는 다 OSS로 똑같이 스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오픈소스가 기여하는 시사점을 설명한다면 이제 1단 락에서 나눈 것을 기준으로 서술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1단 락에서 뭐 내가 뭐 오픈소스의 개념 특징 현황을 서술했고 그 기여하는 시사점에 대해서 각각 1단 락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을 했다면 나타낼 수 있었겠고 그리고 그런 4차 산업혁명에서 쓰인 소프트웨어들을 아키텍처나 티어 형식으로 서술을 한다면은 OSS가 OSS가 아닌 것에 대한 것을 서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어떤 AI를 이용한다고 하면 맨 밑에는 뭐 리눅스가 있겠고 그 위에 쿠버네티스가 있고 도커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파이썬이 올라가서 그 위에 텐스플로우나 파이토치가 올라가서 네, 그 위로 이제 뭐 GPT나 벌트 같은 게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서 원하는 스택을 모두 제공할 수 있다던가 뭐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또 똑같이 뭐 오픈 스택을 기준으로 올라가서 거기다가 이제 뭐 셀프 뭐 하드 비코 시스템에서 뭐 HDFS 같은 게 올라가고 리눅스가 올라가고 뭐 그 위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로는 볼트DB, 뭐 몽고DB, 뭐 포스트그레스 SQL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리다 보면은 다 OSS로 쌓을 수가 있고 요즘 또 다들 그렇게 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도 오픈소스가 이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하는 바는 뭐 적을 수 없다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득점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그 한국 OSS 지원 사업 형태를 간글이라도 언급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점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나 다 이런 기술자나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어떤 국내 현황에 대해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시고 이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 그렇지 잘 알고 있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피레프트, GPL, GNU 등 관련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중간중간 언급해 주는 적재적소에 언급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은 사달락에 이제 국내 OSS 개발 활성화 방안이라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등의 관점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요즘 뭐 나이파나 키사 같은 데서도 이제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 아니면은 뭐 BIT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오픈소스 전환이라던가 아니면 오픈소스를 적용해서 비용을 절감해주고 좀 더 그런 자동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CNCF라고 하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CNCF에서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련된 파운데이션 재단이라던가 하드 이코시스템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다들 얘기하는 줄, 유레카, 뭐 히스트릭스, 프로메테우스, 뭐 젠킨스 이런 것도 다 OSS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얘기하자면 지금 이 사회가 굴러가는데 OSS가 감히 빠질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2번은 이것으로 마치고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간 DB에서 사용되는 공간 연산자를 5개 나열하고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제 배경에 생각해 보자면은 뭐 자율주행이나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GIS, LBS 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행을 하고 있죠. 뭐 MAS,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라던가 자율주행, 그리고 또 같은 해 2021년에 그 부대 기술로 뽑혔던 IoB, 행동 인터넷 같은 경우도 그런 나의 어떤 위치나 나의 데이터 흔적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공간 DB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에 대한 연산자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건데 아마도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선택하시더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LBS 사업자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거나 그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신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풀이 전략을 보자면
우선 공간 연산자를 5개다라고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은 공간 연산자를 알아야겠죠. 근데 이제 공간 DB에서 어떤 게 쓰이냐를 봐야 됩니다. 공간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라인 스트링, 폴리곤, 멀티 포인트, 멀티 라인 스트링, 멀티 폴리곤, 뭐 지오메트리 컬렉션 등이 있습니다. 공간 연산 함수로는 인터섹션, 유니온, 디퍼런스, 버퍼, 인벨롭,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포인트 N. 공간 관계 함수로 equals, disjoint, within, overlaps, intersects, contains, touches 뭐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일반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은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마도 선택하지 않았겠지만 만약 선택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집합이나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픽스 같은 계열의 업무를 하시고 계신다면 다들 이렇게 익숙한 단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공간 DB, 스파셜 DB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2차원 혹은 3차원, N차원의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거고 이거는 결국 컴퓨터 그래픽스라던가 그 수립 미분 도형 방정식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선형대수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접근을 하셨다면 저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지점의 위치를 표시하고 라인 스트링 같은 경우는 다수의 포인트를 연결되는 선분이 되겠습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는 다수의 선물들이 연결해서 닫힌 다각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그 각각의 이 친구들이 어떻게 공간 연산자에 이용을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간 DB 연산자의 그 공간 연산자에 대한 나열,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면 인터섹션 같은 경우는 교집합이 되겠죠. 이거는 사실 그런 선형대수나 아니면 어떤 그런 집합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최적화라던가 그런 그래픽스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씩 익숙하지 않다면은 좀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시고 익숙하신 부분이라면은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가실 것 같은데요. 이제 교집합, 뭐 합집합, 차집합 등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 교집합이죠. 얘는 합집합, 얘는 차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버퍼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주변 어느 정도 그런 범위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인벨롭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걸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그 다각형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얘를 닫힌 다각형을 만들기 위해 작업을 한다던가 하게 되고, 이 라인 스트링의 시작점, 끝점, 그리고 몇 번째 점인가 이런 거를 얻어내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인벨롭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팩스 헐이라고 하는 그런 선형대수 최적화 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컨벡시비티를 표현하는 뭐 그런 도형을 제작하는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개만 이야기하자고 했으니까 위에 5개 정도라던가 아니면 생각나시는 거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공간 DB의 공간 연산자 같은 경우는 공간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어떤 그런 공간 DB의 데이터형을 반환하게 되어 있고 관계 연산자 같은 경우는 불린형으로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intersect, equals, contain, disjoint, 뭐 cover, inside, on, touch 이런 것들이 이제 불린으로 그렇다, 아니다를 반환하게 되죠. 고득점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저거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모두가 모르는 문제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걸 잘한다면 엄청나게 히트를 해서 고득점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봐도 남들도 다 모를 것 같은데라고 하면 애매하게 써서 애매한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결국. 그래서 뭐 공간 DB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아니면 3차원 DB에서 스페셜 DB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4번 정보보호 관리 체계 ISMS에 대한 개념과 관리 과정을 설명하시오입니다. 네, 그 특근법이라고 하죠. 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개정이 됐죠. 그래서 자금 세탁, 뭐 그래서 KYC, 뭐 노이어 커스터머 이런 것 때문에 ISMS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활성화, 익명, 가명정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비 및 인증이 필요하게 됐고, 그 EU GDPR이나 국내 AI 학습 중 데이터 노출 등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ISMS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ISMS를 물어봤는데 지금 정말 그 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물어보는 것인가, ISMS 인증을 물어보는 것인가,
ISO 27000 시리즈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ISMS-P를 내가 써도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해보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ISMS나 ISMS-P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ISMS 및 ISMS-P에 대한 관리 과정, 이해가 있을 텐데, 뭐, 만약에 저라면은 뭐 저는 ISMS-P가 나는데 무슨 ISMS야? 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ISMS로 공부를 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만약 이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ISMS나 ISMS-P에 대한 그 이해가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많은 분들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강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우선 그러면 ISMS나 ISMS 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ISMS라고 하면 이제 기업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 관리, 운영하는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해 적합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죠. 근데 이제 ISMS P 같은 경우는 이제 인증 신청인의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 규제에 적합함을 P사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과기정통부 소관의 ISMS와 행안부 소관의 PIMS를 통합한 인증이 되죠. PI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죠. 그래서 ISMS와 PIMS를 합친 게 결국은 ISMS-P다 라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되어 개정이 된 거가 있고 주요 목표가 있는데 이제 ISMS-P의 주요 목표 개정 사항으로는 이제 인증기준 통합, 인증심사, 생략 대상, 뭐 인증심사, 인증 의무 대상, 보완 조치, 사후 관리. 어쨌든 두 가지 인증을 다 받아야 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관리를 편리하게 하고자 합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이 둘을 합쳐서 나는 지금부터 ISMS-P로 쓰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가셔야 되고, 아니 나는 ISMS로 쭉 나가겠다라고 하시면은 방향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ISO 27001의 PDCA, 그 플랜드 체크 액트 모델을 통해서 ISMS로 순환 반복적으로 발전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그림을 이렇게 딱 받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ISMS를 좀 아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PDCA 모델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ISMS를 기준으로 기술을 하는 걸 한 단락으로 잡고 그리고 ISMS-P를 3단락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PDCA를 하나하나씩 결국 서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ISMS를 수립하는 플랜, 그래서 뭐 프로세스 입출력을 규정한다거나 법인 정의를 하고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책임자를 규정하고 상호작용을 규정하고 뭐 이런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 그리고 ISMS의 구현과 운영을 하는 두, 그래서 프로세스를 위한 자원 분배, 의사소통 경로 수집, 대내 정보 제공, 피드백 수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해서 ISMS의 모니터링과 검토해서 프로세스를 잘 측정하고 있는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평가하는 체크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트. ISMS의 관리와 개선을 이제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실행해서 유효성과 이행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이 반복적인 PDCA를 통해서 ISMS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면서 수행해가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그런 27001 기준의 ISMS가 되겠죠. 그래서 뭐 관리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증 체계 및 그에 대한 절차라던가 뭐 심사 종류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결국은 ISMS P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인증 체계 및 그에 대한 절차가 있어서 그리고 뭐 최초 심사를 하고 사후 심사를 하고 갱신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정책기관, 인증기관, 심사기관 이 세 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나눠서 그 티어를 나눠서 잘 정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에 대한 인증 절차로 이제 신청기관이 신청을 하면은 이제 뭐 예비점검 및 계약을 한 다음에 심사팀을 구성해서 파견하고 그에 대한 인증을 해가지고 인증위원회가 그걸 심의하고 의결해서 결과를 통보해서 인증서를 발표해 준다. 그래서 최초 심사를 한 후에 뭐 사후 심사, 또 갱신 심사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작성하시다가 ISMS P에 대한 과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고득점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흔히들 외워보시는 16, 64, 22 여기서 각각의 개수별로 아니면은 뭐 그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을 뭐 기술하신다던가 아니면 법적 근거, 뭐 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 2라던가 뭐 네, 그래서 이 16, 64, 22 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이런 걸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근법 시행으로 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그런
암호화폐 등을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이 획득이 필요해졌다라는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번이고요. 5번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차이점을 비교해 설명하시오.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이 시점에 굳이 이런 문제를 이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뭐 이렇게 굉장히 클래식한 토픽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또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공략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출제 배경에는 이제 국내의 블록체인 과열 현상 및 블록체인 활성화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자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앙 화폐에서 이제 뭐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이제 막 발주를 넣는 듯 이제 POC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에서도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런 고려들, CBDC에 대한 고려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NFT나 이더리움 2.0에 대한 주제, 최근 최근 과열 현상 등으로 인해서 블록체인 문제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비교하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처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비교다라고 하면 이제 그럼 난 1, 2, 3단락을 비교로 쫙 깔겠다라고 할 건지, 아니면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찍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뭐 이렇게 1, 2단락에 설명하고 3단락에 비교로 깔겠다라고 하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각자 배우시는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공부하시는 여러분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일단 고려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비교로 쭉 갈 거면은 그 관점을 정해야겠죠. 어떤 그런 어, 구성에서의 비교, 아니면 동작 및 성능에서의 비교,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서 비교를 어떻게 나눠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측면에서의 비교를 잘 잡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라면은 뭐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에 대한 기준으로 비교를 먼저 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를 각각의 사용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비교를 할 것 같습니다. 뭐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 그러면은 뭐 네.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누구나 트랜잭션을 생성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대표적으로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허가된 기관만 읽기가 가능하고 승인된 기관과 승인된 기관과 감독만 검증이 가능하고, 퍼블릭들이 고속의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해서 IBM 패브릭 등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에 대한 걸로 비교를 해가지고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개념적으로 접근하려면 이제 누구나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기여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완전하게 개방된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 누구나 가입하고 기여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 어쨌든 합의 알고리즘 등에 대해서 채굴이죠.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분산되고 민주적인 관점에서 솔루션을 제공한다. 높은 전력 소모량, 사생활 노출 우려, 악의적 사건의 연료가 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자처럼 검증된 참여자만 선별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누가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제어, 그리고 공유 대장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필요에 따라 블록체인의 필성모 재정, 편집, 삭제가 가능하다. 그 대신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뭐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거나, 그리고 만약에 앞에를 저렇게 1단락, 2단락을 저런 식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래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래요 라고 해버리면은 위 언급된 내용을 비교표에 반복해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위의 내용으로 비교를 1단락으로 깔았으면 2단락에도 다른 내용을 깔아야 되고, 1, 2단락에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 기술을 하거나 혹은 1단락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술을 했다면 똑같은 내용을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이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합의 알고리즘을 비교한다거나. 근데 이건 합의 알고리즘을 물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막 되게 엄청 많이 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약간 피트가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POW나 POS, 팍소스, 뭐 PBFT, 뭐 RAFT 같은 합의 알고리즘이 다르다. 뭐 신뢰성, 무결성 측면에서 이렇게 다르다. 보안적 측면에서도 또 이렇게 다르다. 거래 증명이라든가 신원 증명, 요즘 뭐 많이 나오죠. 신원 증명에 대해서. 영지 지식 증명, 그리고 뭐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의 속도 및 안정성 측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비교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비교를 깔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장 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전부 다 비교를 하기로 했으면 뭐 어, 앞에 언급드린 것처럼 뭐 이런 거 이제 뭐 누구나 참여 가능, 누구나 트랜잭션 생성 가능, 이용 가능, 뭐
허가된 기간만 가능 뭐 이런 식으로 표를 이렇게 쫙쫙 그어가지고 표를 나열해서 간다거나 할 수도 있고 뭐 여기다가 여기 지금 언급된 것처럼 각각의 키워드들 있죠. 그 뭐 동작하는 방식의 뭐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고 분산되고 민주적인 관점이 있고 뭐 그 대신 누구나 뭐 가입하고 기여할 수 있고 개방돼 있고 만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를 반대로 쓰면 되겠죠. 근데 예 아니요 식으로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서술적으로 좀 잘 풀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쓴 다음에 뭐 그런 내부적인 구성 뭐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뭐 여기 말씀드렸죠. 보안성 측면이나 신뢰성 무결성 측면에서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안정성 측면, 뭐 합의 알고리즘은 이런 걸 쓴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다. 뭐 속도가 어느 정도가 나온다. 전력 소모량이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뭐 하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 이제 뭐 만약에 정말 내가 쓸 게 없어 합의 알고리즘을 써야겠다라고 하면 좀 웬만하면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히트가 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쓸 게 없으셨다면 합의 알고리즘을 비교를 쓰셔야겠죠? 네. 그리고 비교에 대해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스펙 기준에서 연금. 뭐 빠르다, 느리다 이런 거 말고 뭐 20TPS를 갖고 있다, 100TPS를 갖고 있다. 뭐, 뭐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참여 여부 누구나 제한돼 이런 거보다는 뭐 참여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원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 가능. 뭐 참여 대상을 관리 중,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정량적인 스펙 기준을 언급하거나 아니면은 좀 명확한 문장을 완성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약간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푸시더라도 좀 비교에 집중을 해서 푸시고 최신 트렌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최신 트렌드 뭐 NFT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와 비슷하게 뭐 NFT라던가 스테이블 코인, 뭐 CBDC 같은 것처럼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번 AI 윤리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윤리의 필요성 및 선진국의 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AI 윤리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이제 국내외에서 이제 신뢰 가능한 AI, 트러스트워시 AI 및그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부각되고 이에 대한 법령이 많이 대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버, 테슬라 등 이제 자율주행 사고가 많았었죠. 그리고 어떤 그런 AI 비서들, 뭐 트위터라던가 뭐 그런 데서 뭐 인종차별을 한다거나 그런 나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은 윤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이런 거버넌스나 정책, 폴리시를 수립할 때 그런 고려사항, 그 3P라고 하죠. 어쨌든 뭐 프로세스라던가 팔리시라던가 피플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고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접근할 것이며 또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러스트월시 AI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접근 방향을 결정하여 논리를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 가능한 AI라는 게 엄청난 화두였고 그리고 그 주기동이라고 하죠. 주간기술 동향에서도 많은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트러스트월시 AI에 대한 중점이 엄청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선진국 정책 동향 바람직한 AI 윤리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등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다 한 가지로 묶어서 OECD, EU 그리고 뭐 미국 어쨌든 그런 선진국들이 어떻게 트러스트워시 AI에 대해 접근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스탠스 및 애티튜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걸 얼마나 알고 있느냐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시장은 AI에 의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I가 인간의 중요한 항목을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EU의 트러스트워시 AI의 가장 큰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험 가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봤는데 너는 수원 사람이네? 제가 수원 사람입니다. 너는 수원 사람이네? 너는 수원 사니까 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 라고 저한테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막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하려고 막 했는데 가입 딱 신청했더니 가입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왜? AI가 저를 수원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AI가 저를 이제 수원 사람이니까 우리 보험회사에 선에 가입을 안 시킨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수원 사람이라고 차별을 받아서 가입 못하게 된 건가? 라는 사실을 제가 알 수도 없거니와 그런 기준을 인간의 중요한 항목을 AI가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사람 우선 AI. AI에 의한 사고 발생 없이 인간에 대한 보호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사실 트롤리 딜레마랑 비슷한 내용이고 뒤에서 모랄 머신이라는 재밌는 실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 AI에 의한 사고 발생 위협 시 인간을 보호해야 되고 그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겠죠. 뭐 트롤리 딜레마랑 비슷한 겁니다. 그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면 다들 아실 텐데 여기 이렇게 기차가 있는데 여기 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명이 있고 5명이 있어요. 아니 5명이 있고 선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내가 스위치가 하나 있고 내가 이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끼면은 기차가 원래 기차는 일로 가는데 요거 제끼면은 기차가 여기로 가요. 그래서 내가 제끼면 한 명만 죽는데 나중 5명이 죽는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원래 내가 안 제꼈으면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고 얘는 내가 제껴서 죽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네라는 그 흔한 그 윤리적 딜레마, 도덕적 딜레마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트롤리 딜레마인데 그런 AI 학문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이 뭐냐? 사람 우선 AI인데 어떤 사람 우선 AI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AI의 편향에 의한 차별로 인한 피해 발생 방지 또 굉장히 그 AI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편향이라고 하면은 뭐 다들 이렇게 뭐 그런 데이터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 같은 거 생각하시겠지만 뭐 여기서도 어느 정도 바이어스를 얘기할 때 편향이라는 게 그런 데이터 및 그런 뭐 의도 여러 가지 편향인데 그건 잠시 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편향에 의한 차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디트로이트 출신들은 총을 잘 쏘니까 총을 잘 쏘고 잘 맞으니까 보험료를 올려 가입을 시키지 마 이런 거를 편향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필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AI에 의한 차별을 막아야 되고 사람 우선 AI 있어야 되고 AI의 편향에 의한 피해 발생을 막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트롤리 딜레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모럴 머신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결국 AI가 어느 정도 윤리를 갖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꼭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AI에 의한 차별 그리고 편향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방지 얘기가 나왔을 때 꼭 얘기가 나는 게 XAI죠. 설명 가능한 AI, Explainable AI 이야기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 정책 동향인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AI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해서 19년 2월에, 영국은 데이터 윤리 프레임워크, 한국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라고 해서 각각 기준이 있죠. 그리고 EU도 이제 그 Ethic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그리고 Right for Explanation 설명 요구 권리. 예, 이것 때문에 XAI가 좀 더 좀 각광을 받고 필요하고 많은 기술 발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의 디지털 경제 정책위원회 주관, AI를 위한 5가지 원칙, 그리고 5가지 제안, Recommendation of Council of AI. 이런 식으로 많은 선진국, 그리고 EU, OECD 같은 여러 단체에서 트러스트월시, 신뢰 가능한 AI를 만들 때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해, 이런 폴리시가 필요해,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사람, people이 있어야 돼. 뭐 마치 옛날에 보안 전문, 보안 정책, 뭐 CSPO라던가, 뭐 그런 치프 프라이버시 오피서라던가 CPO라던가 이런 거를 막 이렇게 CISO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런 것처럼 똑같이 AI를 설명 가능하게 해야 돼. AI를 신뢰 가능하게 해야 해. 라고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EU 트러스트워시 AI의 실제 요구사항이라고 하면은 그 인간 행위자의 감독이 필요하다. 휴먼 인더루프. 이건 좀 키워드가 굉장히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이 로비 동작할 때 있어야 돼. 인간이 감독으로서 개입을 해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경구성과 안정성, 의도치 않은 응용, 그리고 시스템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서 굉장히 로버스트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짜야 돼. 그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거버넌스,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데이터의 질과 무결성, 접근을 보장해줘. 투명성, 그런 추적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고 의사소통 가능해야 돼. 너희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 XAI와 결국은 동일한 이야기죠. 다양성, 차별금지, 공정성, 편향방지, 보편적 설계, 이해관계자 참여. 저 사람이 동양인이라고 보험에 가입을 안 시키거나 할증을 붙이면 안 돼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환경적 웰빙, 환경 친화성, 사회적 영향, 사회적 민주주의를 고려해야 된다. 뭐 ESG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정치적 올바름도 있을 수 있겠죠. 책임성,
감사 가능성, 부정적 영향 최소화, 상충과 부적합. 이 AI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 오디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최근에 GDPR, 제너럴 듀티 피플 라이츠 해가지고 유럽의 그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라든가 이치질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IT 기업이 많고 또 그런 우리나라의 기관 산업들이 되게 해외에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비슷한 곤란을 겪지 않으려면은 우리나라가 윤리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법을 적용할 때 이미 해외법을 모두 포함하고 그를 커버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죠.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를 할 때 세계 표준에 걸맞는 표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사람 중심, 설명 가능한 AI,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AI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AI 윤리 정책의 설계 및 평가 체계 필요하겠죠. AI 윤리 정책의 전문가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를 정책을 설계할 때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팔리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이드라인, 거버넌스, 평가 체계를 적용해서 한국형 AI가 글로벌 진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을 보호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편향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편향에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편향에 대한 이해가 좀 바탕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편향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편향, 자동화 편향, 표본 선택 편향, 그룹 귀인 편향, 내재적 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가 빈도가 실제 빈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 뭐라고 하죠?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이라던가 그런 추천 시스템, 리코멘데이션 시스템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게 되죠. 사람들이 음식점 리뷰 같은 거 볼 때 맛있으면 리뷰를 잘 남기지 않아요. 아니, 문제가 없으면 리뷰를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대다수의 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모으거나 리뷰를 작성하는데 흥미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은 잘 왔으면 리뷰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왔는데 짬뽕을 시켰는데 아니지 볶음밥을 시켰는데 뭐 숟가락을 안 줬어요. 그럼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얘네들은 숟가락도 안 줘요 라고 해서 근데 짬뽕은 맛있네요 별 3개 뭐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 가게에는 짬뽕을 똑바로 받고 볶음밥을 똑바로 받아서 맛있게 먹는 사람 100명 정도 있다고 쳐봐요. 근데 어쨌든 리뷰를 남긴 사람 2명이에요. 맛있네요. 맛있네요. 이러고 5점을 딱 2명이 줬어요. 제가 숟가락을 안 줘요 하고 3점을 줬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 가게의 평점은 4점 몇이 되겠죠? 가게가 되게 당황스러울 겁니다. 뭐야?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가게가 갑자기 4점짜리 가게가 되고 다른 가게들은 뭐 다 5점짜리 가게인데 그럼 내가 되게 평가가 낮아지겠죠? 근데 사실 맛있게 먹은 사람은 120명, 뭐 200명, 뭐 이렇게 되는데 그 3점짜리 리뷰 하나 되면 이제 가게의 평가가 낮아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 리뷰를 남길 확률이 낮으나 둘을 동일한 비율로 판단하는 그런 보고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화 편향입니다. 오류율과 관계가 없이 자동화 시스템이 생성한 결과를 비자동화 시스템이 생성한 결과보다 선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깔나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저 이거 쓰면은 그 사람이 판별하는 것보다 10배는 빠르고 20배는 정확해요 라고 했더니 니꺼 모델 내가 F1 스코어랑 그런 디스크라이브 해봤더니 프리시전이랑 리콜 너무 후진데 야 별론 것 같아 라고 해서 별로야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자동화 시스템이 생성한 내가 자동화로 평가한 시스템이 어떤 결과가 비자동화 시스템이 생성한 결과보다 선호를 받게 되면 좀 다르겠죠. 표본 선택 편향. 그래서 데이터가 실제 분포를 반영하지 않는 방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호도 같은 거 측정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갤럭시를 쓴 사람들한테 갤럭시와 아이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어요. 그럼 당연히 갤럭시가 높겠죠?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갤럭시는 아직 콘크리트한 지지층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은 이상하겠죠. 네. 표본 선택 편향이 생길 수 있고 그룹 규인 편향, 개인의 특성을 개인이 속한 그룹 전체 특성으로 일반화한다. 이게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역시 KPC 출신들이 답안을 잘 써.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채점을 했는데, 아니, 독학하신 분들이
더 괜찮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아, 모델이 잘못됐네. 왜 KPC 출신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거야? 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미 자연은 저의 주관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그래서, 모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KPC가 잘 나올 때까지 모델을 계속 튜닝을 해요. 그러면 모델이 맛이 가겠죠? 그런데, 아, 난 이게 잘 나온 것 같아. 역시 KPC 출신이 많은 게 정상이지. 라고 해버리면은, 그런 문제가 되고. 내재적 편향. 일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자신의 정신적 고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니오를 학습시킬 때 고개를 젓는 것을 학습시키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얘 뭐 아니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랑 일을 보면 인도 사람들은 오케이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인도 사람들이랑 일을 많이 하는데 막 sure 뭐 이러는데 이게 처음에는 놀리나 했거든요. 근데 인도에서는 이게 오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뭐 이거를 뭐 아니오라고 학습시켰는데 인도 사람들이 오케이 이랬는데 아니오가 떠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인도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정 지역에서는 얘를 의미하는데 뭐 아니오를 학습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편향이고 이런 편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차별을 만들어내고 AI의 윤리성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고득점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 이제 설명 가능함, 사람 우선 설계가 있어야 돼요. 편향을 주의해야 되고 책임과 감사 기능을 중시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이 있죠. 그리고 기술 오남용, 데이터 편향성, 알고리즘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내용을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술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편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술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건 재밌는 내용인데 MIT 미디어랩에서 모랄 머신이라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실험입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과학적 연구 요구 증대 및 뜨거운 주제로 계속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직면한 인공지능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있어요. 여기 사람이 타 있죠. 그래서 막 이렇게 길이 있고 이렇게 길이 있어요. 여기는 뭐죠? 차단막이 있고 여기 아이 둘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고르면은 네가 죽어. 요걸 고르면 얘네가 죽어. 뭐 고를래? 라고 하는 그 어떤 트로이 딜레마 같은 모랄 머신이라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람들이 AI의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런 설문을 하고 조사를 하고 나아가서 AI가 모랄 머신을 통해 실험을 했을 때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이 친구는 어떤 AI적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어떤 실험적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하신다면 굉장히 트렌디한 내용을 알고 있네, 재밌는 내용이야 라고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번 여기까지고 네, 4교시 이로써 6문제 모두 해설을 마쳤는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부족한 내용, 틀린 내용이 있다면 뭐 KPC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 있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